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뭐 별다른 중요한 그런 지표가 뭐 발표가 된 것이 별로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이 대표님으로부터 좀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워싱턴 DC에서 지금 뭐 이 국가 디폴트를 피할 합법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근본적으로 국가 디폴트를 당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 미국과의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국가가 디폴트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디폴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저희가 표현이 국가라는 게 있고 정부가 있어요. 국가와 정부가 뭐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지금 국가 부도설, 국가의 이제 부채를 못 갚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국가 부도는 뭘 의미하냐면 개외 부채, 다른 나라에 대한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네네. 네, 그 국가가 그 국내에서만 모든 경제가 그 국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국가의 부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계속 그 나라 돈을 찍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겠죠. 아르헨티나의 페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안 받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달러나 아니면 다른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위안화라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없어질 경우에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다른 나라에 지고 있는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것은 국가 부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안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뭐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미국이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지 미국이 달러 주겠다면 받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게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은 국가 부도는 없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 부채가 아니고 정부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특히 이제 재무부는 미국의 모든 예산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미국의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입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제 뭐 국방비라든지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지급하는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미국은 만성적으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좀 많은 일이 거의 대부분인 국가다 보니까 이 부족분을 채우는 게 연방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걸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는. 그런데 연방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한정 찍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 한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연방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정부 부채의 상한선이 이미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부채의 증가는 새로 더 늘어나는 연방 정부가 찍어낼 수 있는 그 연방 채권을 상한선을 늘려주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정부 부채의 부도라는 건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데 경제계에서나 그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상한선을 의회가 승인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덴마크밖에 없어요. 자, 그 이게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정부 부채를 정부가 마음대로 일으켜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그 거꾸로 질문이 드실 텐데 이 정부 부채 상한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가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시면 그게 답이 나오는데요. 매년 미국 같은 경우는 회기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나는 회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회기 기간에 그 쓸 예산을 정부가 제출을 하면 의회가 승인을 하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정부가 지출할 돈은 이미 의회가 승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년 회기에 정부가 7조 달러를 지출하겠다라고 예산 승인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는 이미 7조 달러의 지출을 승인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정부나 의회가 승인 못하는 게 있어요. 얼마의 정부로 세금이 들어올 거냐는 걸 승인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예상이 가능한 거지 그 자체를 승인하는 사항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0월 1일부터 집행하는 예산이 7조 달러를 예산을 쓰겠다고 잡혀 있는데 예상치의 정부 수입이 만약에 5조 달러라고 해보면은 2023년 회기에는 2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정부가 감안한 거예요. 의회도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2조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적자가. 그 2조 달러만큼을 연방 채권을 발행해서 메꾸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산을 승인할 때 이미 적자가 늘어날 걸 각오하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은 당연히 각오하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정부 부채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현실상으로 정부 부채 상한선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으면 이중성이 되는 거고 이것을 예산에서는 2조 적자 난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 놓고 정부 부채는 1조밖에 못 올려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모순이죠.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조 예산이 초과 집행되는 것을 아예 승인을 안 했어야죠. 10월 1일에. 그래서 이 대출 정부 부채 상한선의 문제가 얼핏 들으면 당연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예산을 담당하거나 이런 그 전문가들 경제 당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금 이슈예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논쟁이에요.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당하는 거죠. 네네. 정쟁의 수단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나 백악관 쪽에서는 당신들이 예산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상한선 안 올려준다 그랬다면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모른 척하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네. 그건 모르겠고 상한선도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산한 것을 다시 그 앞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회기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지금 그 양보를 해라 하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까? 좋지 않은 거는 제도를 개선을 하고 변화를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매번 저희가 정치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자,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네네. 같은 제도가 덴마크에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덴마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덴마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네. 그리고 미국도 2011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글쎄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오바마 2011년에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공화당이 힘에 밀리니까 네.
한마디로 야 그거 이거 다 상한선 올려주기 전에 당신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뭐 마지막에 또 그냥 뭐 유야무야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부채 상한선 문제가 왜 생겼냐는 것의 그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은 재밌는데요. 네. 1917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전쟁 중이니까 그 당시 때는 예산을 하나 신청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이게 자꾸 뭐 변수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급하게 예산 이거 올려야 됩니다라고 이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줌 미팅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던 것도 아니니까 그 의회 의원들이 워싱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17년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은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힘들죠. 마차 타고 가야 돼. 마차 타고 뭐 이래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전쟁 중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이만큼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기간에는 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만들었던 법을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때는 오히려 예산을 빨리 집행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상한선 문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공화당에서 물론 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을 때 민주당이 이 법을 한번 이용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공화당이 먼저 했어요. 2011년에.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공화당이 이게 아주 뭐 이거 이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해놓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맛들잖아요. 맛이 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도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을 승인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삭감하라고 얘기하면은 내년도 예산할 때 의회에서 그걸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냐면요. 예산 싸워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그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미리 선점하겠다.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안 하고 뭐 그다음에 기후 조건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예산 줄이고 이런 거 지금 다 양보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정부가 경제에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알겠습니다. 부채 한다고 한도가 있다는 거가 말도 안 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정쟁으로 사용할 도구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없애지는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은 국가 부채 상한선을 의회가 승인하는 게 당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네, 그 국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요. 국가나 제복 이런 데 대한 이것도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거죠. 그 우상의 사람이 넘어가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복이나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굉장히 사려 깊게 연구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오중이나 잘했겠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게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한 장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얘기인데 이런 부채 상한선 문제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씀이 너무나도 또 다가오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정쟁이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 분노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이게 그 법이 있고 그 법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절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부채 상한선 문제는 정말 이상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문제예요. 이거는 어차피 해결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부 나라가 그때 못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네. 안 되게 되면요. 네. 해외에 있는 미국의 국채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글쎄 다 말이에요. 갚으라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면 미국의 어. 금리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럼 우리 맞아요, 저 맞아요. 민간인들의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네. 이게 혼란과 혼란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회의 정치인들이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판 그 시간이 다가올 네. 때까지 하니까 또 이걸 아니까 또 옐런 정무부 장관도 6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날일지 모르겠어요. 그날 되면 정말로 돈이 딱 막히는 건지. 근데 저희들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무부도. 네. 아, 네. 며칠, 몇 주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옐런 의원도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뭐 재앙적 결과가 올 거다라고 뭐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빠른 해결이 안 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벌써 지금 이제 한 2주 전만 해도 타협이 없다라고 하던 양쪽이 벌써 이번 주에 와서는 뭐 타협의 신발을 찾았다 이런 말도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쯧쯧 politicians 이렇게 돼야 되네요. 최은하 대표님 최고. 정치 편파 아니고 올바른 팩트 강의해 주셔서 속이 시원하고 존경합니다. 댓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